핵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 시대에 우선 이 핵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전체적인 내용은요. 전반적으로 우선 핵 시대 이전의 억제 전략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억제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억제의 조건은 또한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냉전기에 미소가 핵 경쟁을 했을 때 당시에 이 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 91년도 이후에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탈냉전기의 핵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제란 개념은요, 우리가 영어로 deterrence라고 하는데, deterrence. 자, 이 억제란 개념은요, 간단히 억제란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내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 더 크다. 즉, 초래할 비용과 또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큰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억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치러야 할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줌으로써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억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억제는 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양자 간의 이 미묘한 어떤 이 관계라든지 또 국제 체제의 여러 가지 변화 등의 이 다양한 국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런 억제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억제를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이 핵 시대 이전의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원전 400년경에 이 투키디데스라는 이 역사학자죠. 이 역사학자는 이 아테네의 군사가였기도 하고 또 역사학자이기도 한 이 투키디데스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사를 다룬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술을 하면서 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전쟁을 시작하거나 또 전쟁을 확대할 경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과 비용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게 한 많은 사례들을 이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장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원전 400년경에도 이 억제의 개념이 작동이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15세기에 이탈리아의 이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의 저작자이기도 하죠. 이 마키아벨리는 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에게 침략 행위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을 해야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무력 시위가 매우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시대 이전에도 유럽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억제라는 개념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의 주 억제 수단은 주로 이제 무력 시위가 하나의 유용한 억제 수단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7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일어났던 유럽의 30년 전쟁이죠.
이 30년 전쟁은 이 캐톨릭교와 또 개신교 간의 이 종교 전쟁이죠. 유럽을 휩쓸고 갔던 가장 처참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년 전쟁 동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또 수많은 도시에 이 파괴를 가져왔던 이 참혹한 이 30년 이 전쟁 이후로 이 전쟁은 제한전의 양상을 띄었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죠. 자, 이 당시에 이 국가들은 값비싼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또 이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군 지휘관들은 그러한 어떤 큰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즉시 항복을 하거나 또 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의 양상은 오늘날처럼 총력전이 아닌 제한전쟁의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군주의 결심에 따라서 전쟁을 멈출 수도 있었고 또 전쟁을 계속할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주가 위험을 느꼈을 때는 바로 항복을 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관리를 할 수가 있었죠. 위험에서 피할 수 있었죠. 자, 이 시기에 17세기 이 시기에 이 국가들은 이 충분한 인력과 부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서로가 공미를 피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이 군사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인될 경우에 이 약한 국가는 바로 꼬리를 내리곤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상대에 대한 무력 시위나 강압을 통해서 억제가 가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또 억제가 실패해서 전쟁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이 강한 척이 약한 척에게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면 즉각 이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 군대를 완전히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의 요새나 또 도시를 점령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자,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전쟁에서는 대개 큰 무력 충돌 없이 유리한 어떤 지역으로 이 기동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자, 18세기에는 이제 더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적과 대적했을 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 18세기 이전에는 유럽의 국가들이 보유한 어떤 인력과 자원의 부족, 그리고 또 대규모 전쟁 수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한전쟁의 양상을 보였었고요. 이들은 또 서로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억제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상당한 유럽의 국가 체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요. 우선 국가 동원 체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동원 체제는 프랑스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켜 줬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제한 전쟁의 양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놨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민족주의로 무장한 국민들의 어떤 열정을 이용을 해서
무제한의 병력 충원과 또 국가 자원의 동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를 이용해서 나폴레옹은 총력전 체제로 이 전환을 하고요. 또 유럽에서 팽창적인 어떤 모험주의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단합해서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제 억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전부터 이 제한적인 군사력만을 유지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이 위협은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군사력을 재정비한 나폴레옹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빈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빈 체제라는 것은 1841년에서 42년 사이에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패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빈 회의를 통해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빈 체제 하에 유럽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권력이 재편된 시기를 우리가 빈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 체제 하에서 이 유럽의 이 주요 강대국들은 다시 소규모의 이 상비군 체제를 갖추고서 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이 빈 체제 하에서 다시 이 제한 전쟁의 형태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 이후에 약 100년간 이제 유럽은 이 세력균형 체제 하에서 오늘날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체제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세력균형 체제를 유지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세력균형의 핵심적인 개념이 곧 어떤 국가 또는 일부 국가들의 어떤 군사적 능력과 다른 국가 또는 국가들의 군사적 능력 간의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 어느 측도 이득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균형 유지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세력균형의 개념이 오늘날의 억제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세기와 이 19세기의 외교사와 군사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시기 18세기와 19세기의 국가들이 상호 억제적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70년에서 1871년에 벌어진 이 보불전쟁, 즉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이죠. 당시에 이제 이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이 프러시아 왕국, 즉 프로이센이라고도 하죠. 이 프러시아 왕국이 가장 강력한 어떤 왕국이었죠. 이 프러시아와 프랑스가 서로 패권을 다투던 이 전쟁이 바로 이 보불전쟁인데요. 이 보불전쟁 초기에 비스마르크가 프러시아의 지도자였죠. 이 비스마르크는 이 오스트리아가 이 보불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도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유럽 여러 국가에게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경고로 인해서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결국은 개입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억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비스마르크의 경고에 결국은 굴복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얻는 이익보다는 치르게 될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억제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오스트리아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이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 사례가 바로 이 보불 전쟁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사실 이 1854년에 영국과 이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인근 해역에 함대를 파견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비록 크림 전쟁을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이 러시아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조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내내 영국은 이 베네룩스 3국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을 저지하고자 자주 위협을 가했죠. 자, 이러한 것들은 1869년에 이 나폴레옹 3세의 벨기에 철도 건설 계획 포기를 비롯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절묘한 이 세력균형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 잠재적인 적성국의 행동을 억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약 100년 동안 이 세력균형에 입각한 억제가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강대국들 대부분이 이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이 대규모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경우에 국내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후반에 이 경제적 자유주의가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세력을 형성했던 이 상업 자본가 계층이 유럽 지도자들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럽은 100년 동안 세력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19세기 후반과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 현대적인 억제의 개념을 태동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은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건설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항공기의 출현이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이 억제가 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주로 외교적인 어떤 동맹 정책과 또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자,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이 억제는 이제 첨단 무기 경쟁에 따른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억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항공기가 출현하고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억제의 개념이 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억제와 20세기의 억제는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18세기와 19세기의 억제는 주로 동맹 정책이나 또는 무력 시위를 통해서 억제를 유지했다고 그러면 20세기 이후의 억제는 현대적 개념의 억제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억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세기에 억제 개념에 태동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건설 경쟁인데요. 이 독일은 대규모 함대를 건설함으로써 이 영국이 대서양에서 이 영국의 함대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믿었고요. 자, 이러한 어떤 독일의 생각에 대해서 영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전함 위주의 해군력을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과 독일은 서로 해군력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 갔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 20세기에 들어서 이 항공기의 등장은 이 20세기 억제 이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30년대에 항공력에 의한 전략 폭격 이론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이 조나단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이 앞으로의 평화는 세력 균형 대신에 공포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 항공력의 발전이 새로운 억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억제는 이 외교나 무력 시위보다는 강공할 어떤 파괴력을 가진 무기에 의해서 가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이 사실상 항공력이 등장한 이후의 전략 사상가들은 억제보다는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웨와 미첼을 비롯한 이런 항공 전략가들은 이 두 사람 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어떤 방지하는 문제보다는, 즉 억제 문제죠. 이런 억제보다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웨와 미첼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자, 현대 들어서 현대의 억제 전략이 이 핵 억제 전략, 현대의 핵 억제 전략은요, 이 제2의 타격 능력을 확보를 함으로써 이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이들은 한결같이 공군의 공세적 능력과 역할을 과신해서 제2의 타격 능력보다는 주로 이제 제1격 능력을 구비하고 선제적으로 공격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했죠. 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제 항공기 출현 이후의 억제 개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시대의 어떤 억제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억제였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당시에 항공기가 출현한 이후에 전략사상가들은 이러한 항공전략사상가들은 이러한 선제적 공격을 추구하는 전략을 제시를 한 것이죠. 결국에 이 두웨나 미첼과 같은 이런 군사 사상가들의 이론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의 발발을 촉진을 시키고요. 또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핵무기의 이제 등장은 현대 억제 전략의 출발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 핵무기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 핵무기에 가공할 어떤 파괴력으로 인해서 국가들은, 이제 국제사회는 전쟁에 대비하기보다는 전쟁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동안 국제정치의 중요한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억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억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복과 거부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는 것은 적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고, 거부라는 것은 적을 패배시키는 것을 말하죠. 즉 승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적의 공격을 거부해서 승리한 다음에 그 국가에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제한전쟁 시대는
적을 거부하지 않고는 보복이 불가능했겠죠. 불가능했습니다. 20세기 초 총력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다시 말해서 적의 도시를 불태우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또 재산을 빼앗는 이런 어떤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패배시켜야 했죠.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이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강요한 후에 이 두 나라의 다양한 어떤 희생을 강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핵무기의 등장으로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은 채 이 적에게 심대한 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이 핵무기로 이 적 군사력에 대한 거부 또는 뭐 승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적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현대의 핵 시대의 억제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은 채 적에게 가공할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위협을 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전의 억제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핵시대 이전의 억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억제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